되게 잘 어울려요. 사실은 윤석열 시대를 열었던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시대를 닫고 있는 출구 장동혁. 북구와 출구가 지금 오늘 만난 날이거든요. 그 비밀번호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배우세요. 그 기도하는 새벽에 떠오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다니면. 경찰이 저희 당 눈치 보지 말고 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고 구속 수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망신시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한 달 뒤엔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지는 못할 망정. 네. 정선의 당대표가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치인이 전 홍준표라고 좀 보거든요. 연산군, 광해군 다 포함해서 최악이 전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결국 홍준표 시장은 이제 기회주의의 전형이고 또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의 나침반 풍향계 같은 분이거든요. 이런 수준까지 정치가 좀 퇴행으로 가고 좀 타락했다는 게 너무 좀 씁쓸하고 네. 많습니다.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김병기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다시 재심 바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에 너무 큰 부담 되지 않는지 뭐 이런 얘기들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왜요? 왜 날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신혜원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 뉴스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군요. 네,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고수의 징계인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 처분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당적 박탈하고 네. 앞으로 몇 년간 당에 못 들어오고 최고수의 징계인데 이제 이게 윤리심판에서 징계 내리고 나서 지도부에서 땅땅땅을 해줘야 돼요. 네. 땅땅땅 하기 전에 김병기 의원이 바로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재심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이 한 5시간가량 소명을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의혹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자료 준비도 아직 다 못했다. 지금 13개 의혹이거든요. 의혹이. 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료 준비도 다 못했다. 그리고 일부는 다 3년 전의 것,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지난 일들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을 했는데 윤리심판원 측에서는 그래 뭐 동작구 의원 뭐 업추비 의혹 이런 거라든지 공천헌금 의혹 이런 거는 3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불거졌던 뭐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 받았다 등등의 의혹들은 네. 이미 다 징계 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재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예. 징계 시효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또 재심 청구까지 하니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이게 며칠이 더 지연되는 건데 네.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당에게는 계속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재심은 뭐 당연 당규에 있는 권한이니까 재심 청구한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네요. 이거 비난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에 이렇게까지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네. 계속해서 당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시효 지났으니까 나 못 괴롭혀라고 말하는 것도 네. 참 정말 없어 보이는 말이었고 네. 자꾸 한 달을 강조하는데 한 달 뒤엔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한 달 뒤까지 뭔가 한 달 뒤면 우리가 내가 뭘 다 정리해서 뭘 밝힐 수 있다라는 뭐 뚜렷한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한 달 동안 당을 어떻게 버티라고 또 이재명 정부 지금 한창 집권 1년 차 지금 2년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출범한 지. 그거 네.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래도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지는 못할 망정 네. 계속해서 뭔가 부담 주는 상황이 저희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정선의 당대표가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비상징계권을 발휘해서 뭔가 좀 하루라도 빨리 징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아니야. 이거는 보도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런 거야라고 그런 게 명확하게 없어요. 차라리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다 아니라는 거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김정육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일단 그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 이게 무슨 공소시효도 아닌 징계시효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굉장히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 정치인이 법률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인 정치적인 시효라는 게 뭐 있나요? 사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 조항이 언제 만들어진가 하면 202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시효? 예. 징계시효? 그게 12월 30일 날 신설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기소가 되면 모든 당직자들은 당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 당원 80조를 없애면서 그러면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2월 30일 날 이 부분을 신설을 해서 3년 이상 지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후속 조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방패막이 안 되죠, 뭐. 이거 안 되죠. 네.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당은 아마도 고심을 하다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도 나갔더니 민주당 패널들께서 일제히 김병기 대표를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공격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입장을 정하신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장 나는 재심 청구할 거야. 뭐 처음에는 나 제명해 차라리 나 탈당 못해 이러더니 재심 청구할 거야. 왜 한 달을 못 기다려줘 잔인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흔히 세간에서 알려진 대로 저 사람이 상당한 뭔가를 갖고 있다. 황금폰을 갖고 있다. 쉽게 명태균의 황금폰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잔인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당에 좀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요즘 한국 정치를 보고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은 이제 네. 정치의 영역이 완전히 다 실종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징계시효 얘기하면서 뭐 당원 당규 규정 들고 나오면요, 이거 보통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율사당이고 하도 법하면서 고소고발 남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에서 불법한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치를 그래도 잘한다는 분들이 모인 분들의 당에서 지금 나오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언짢은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김병기 대표가 뭐 한 달의 시간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되는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제기된 의혹이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소명하려면 이제 본인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그걸 좀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을 가동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비공개로 하다가 지금 드러나서 12일까지 끌어온 거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서 그냥 제명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장경태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 들어간 지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무 결론조차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왜 나에게만 이게 가혹한 기준을 대느냐라고 반박할 만큼의 지금 좀 윤리위나 그 윤리심판원이나 윤리감찰단이 좀 기준이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나름의 그래도 이유가 있는 항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좀만 하나만 더 하자면요.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공소시효 지난 건 알겠는데 대한항공에서 뭐 쿠폰 받은 거, 네. 숙박권 받은 거, 네. 그다음에 쿠팡 쿠팡과 만난 거. 만나서 식사한 거, 네. 이것이 제명 사유가 된다는데 그게 제명 사유가 됩니까? 그 두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이전에 대한항공 숙박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그 나만 받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국토위에 있을 때 사실 다른 의원들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인사치레로 다 돌렸다. 그럼 돌린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걸 정치 생명을 끊어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제명을 간다? 그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쿠팡과 식사도 나는 그냥 스파게티 3만 원짜리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제명을 한다?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공천 헌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업무 추진 카드를 부인이 썼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묶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3년 규정이 있으니까, 징계시효 3년 규정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거는 또 뭐 그대로 지켰지만 나머지 두 건만으로도 제명의 사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만으로는 제명 사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시스템이 있고 당원 당규대로 움직여야 네. 모두에게 또 규범은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이제 승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윤리감찰단을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누구에게는 지금 한없이 또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지금 가혹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등한 기준 적용을 어떻게 그러면 소명할 것인지가 아마 이제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이지 않을까. 누구한테가 가혹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거짓말한 걸로 지금 일단은 그 사유가 돼서 네. 바로 제명을 시켰어요 신속하게.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비공개로 감찰을 지시했다가 이게 뒤늦게 알려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네. 그럼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달 더 전에 이미 윤리감찰단에 그 지시를 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이미 조사도 거의 다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발표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에 따라서 같은 의원인데 어느 사람에게는 기준이 가혹하고 누구에게는 좀 느슨한 기준을 한다면은 이게 어쨌든 불이익 처분을 받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은 좀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타 당에 계신 분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당 제명 결론이 안 나왔으면 왜 또 관대하냐라는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또 하니까 제명을 하니까 가혹하다. 안 했으면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한동수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로 아마 얘기를 했던 징계를 것 같고요. 제명을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저는 다르다는 형평성이 그렇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 사건과도 무관하지도 않고 제명을 받을 정도의 그 강선우 의원 건에 지금 사실 그 다음날 본인이 회피한 거잖아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안 갔다고 하지만 회신상 회피했고 묵인했고 그걸 방조했기 때문에 그 혐의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동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도 이 징계 양정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형량 그러니까 징계 수준을 정하는데 판단에- 참고를 한 거죠.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하고 한 것만으로 제명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거는 아마 제명까지는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 수준일 텐데 앞에 있었던 징계시효 지난 부분에 대한 걸 합쳐서 결국 제명까지 된 거기 때문에 네.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러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 B, C, D, E가 있는데 왜 누구는 빨리 해서 빨리 결론 내리고 아니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 심리할 때도 헌재가 그 이제 권한을 가지고 누구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제 조율을 했던데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당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면서 가면 이런 문제가 아예 없을 텐데 김병기 의원이 억울하다라는 말에 이응도 못 꺼낼 텐데 당에서 기준을 다르게 쓰고 누구는 보류하고 누구는 빨리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김병기 의원한테 억울하다라는 그 항변을 할 빌미를 더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강선은 말씀을 드리는 신속하게 거죠. 제명했는데 아니, 할수 또- 있잖아요. 근데 또 할수 다른 있는데. 혐의 받고 있는 장경태 거는 막 윤리심판이 좀 뭉개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히 김병기가 장경태도 왜 안 하고 나만 이렇게 해라는 빌미를 그러니까 만들어줄 이제 수 선입 있다. 선출이니까 아. 먼저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된 부분은 오히려 이제 가중한 이제 제명이라는 그 처분을 받은 쪽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는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에서 뭐 어쨌든 조사할 게 우리 많을 수도 있긴 하겠고요. 얘기했지만 네. 한 달 뒤에 김병기 의원이 뭔가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사실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 한 달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폭로한 보좌진들을 설득하겠다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러니까요. 건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될 정도로 한 달 동안 나의 타임 플랜이 이거고 이 정도 기간이면 내가 이걸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한 달이 걸리냐면 이거를 자료를 확보하는데 뭐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그냥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그냥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당이 이렇게까지 한 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는 이게 손절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도 재심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행사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권한 행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죠. 이거를 재심 판단까지 다 며칠을 더 소요를 할 것인가? 네. 어차피 징계를 결정한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서 뭔가 당대표가 결단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전 당내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또 황금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협상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본인이
그 지금 사정 봐도 다 알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는 건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달은 한 1년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또 뭐 계속 터지고 또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가혹하게 이게 진짜 제명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재심 신청을 하면서 아마 본인도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명으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에서 타협안을 찾아낼지 네. 그거를 보면 아,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추정을 하게 네. 됩니다. 저는 제가 쓴 의미에서의 가혹함이라는 거는 저는 김병기 대표 제명당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재심하는 것도 저도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승복했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의 적용점이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서는 저는 가혹하다는 의미 쓴 겁니다. 왜 누구에 대해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하고 또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이런 식의 기준은 맞지 않는다. 네, 윤리심판원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았냐? 뭐 이 정도가 변명의 빌미 같은 걸 주는 것 같다는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김병기 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들, 그 녹취에 등장했던 인물들, 뭐 김경, 강선우, 뭐 강선우 전 보좌관 전부 다 지금 경찰에 뭐 늑장 수사 논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럼 다음 수순은 이제 김병기 의원이 될 텐데 그 경찰 수사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당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있긴 하죠. 네.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 출국 금지 됐고요. 네. 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출국 금지도 됐고 이제 뭐 핸드폰 제출도 요구를 받았는데 비밀번호는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못 푸는 거죠 아이폰이면. 네. 뭐 그리고 김경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폰이나 이런 건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왔잖아요. 포렌식 해가지고 텔레그램 재가입한 이력 같은 것도 나왔고 PC 세대도 전부 다 초기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제 수사가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한참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너무 이 배포가 크다고 해야 되나? 너무 겁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증거인멸로 더 안 좋은 이제 그 시선을 주게 될 텐데 네. 아마 법적 조언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자산가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부터 조언 받았을 때 이거를 증거인멸 혐의로 뭔가 이게 추궁을 당하더라도 이거를 삭제하는 게 더 이롭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돌려줬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핸드폰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절차를 이런 이 통화예요, 이 문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어요. 말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막아놓고 있다. 이거를 뭐 휴대폰을 못 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말했던 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혹은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 행정력이 행사되려고 할 때 이걸 정면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들을 하면 이건 뭐 그 범죄자들한테 앞으로 저 경찰에 걸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마치 네. 무슨 범죄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요. 네. 가기 전에 그 다 포맷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 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로 가. 해외로 가서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지 행방도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과연 해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뭐 그냥 만약에 범죄 드라마 같으면 이쪽에서 관련자 누군가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서로 입 맞추고 국제 전화하기가 좀 곤란할 테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냥 네. 범죄 드라마라면. 그다음에 귀국을 해. 귀국을 한 다음에 갑자기 그 이전과 진술이 다 달라져. 그래서 세 사람의 진술이 아주 짜놓은 듯이 맞아. 전혀 받은 적도 없었던 사람들은 뭐 쇼핑백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은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준 적도 없다고 그랬다가 네. 나는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짜맞춘 듯이 진술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야 이거 뭐 작가들이 보면 범죄 드라마 하나 쓸 수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이 근데 들 정도. 그거는 약간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도 할 말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뭐와 관련해서 비밀번호? 그러니까 비밀번호 그러니까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 네. 비밀번호 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 사안과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네. 독직 폭행을 당해갖고 네. 이 사람 피해자잖아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나중에 이제 뭐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 법적인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범위로 보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은 가해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범죄 혐의로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달라고 제출을 요구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감찰반 왔던 분이시잖아요. 감찰 왔던 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경우가 좀 다르다. 네,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대해서 아니 그럼 누가 와서 저한테 제 핸드폰 내놓으라 그러면 제가 내놓습니까? 비밀번호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면 그 감찰을 나온 사람에게 그걸 줘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나요? 뭐 그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협조를 하면 네. 굉장히 쉽게 본인의 그 징계 사안 같은 거 털어낼 수 있는지 그게 협조가 예. 안 됐던 것 같고 예. 사실 그 비밀번호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배우세요. 그 기도하는 새벽에 떠오릅니다. 기적이 잊고 일어납니다. 있었다. 새벽기도 다니면 그래서 저는 이제 신적 영역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게 김경시 의원도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 윤석열 사단들 법기술자들 법 가지고 장난치면서 지금까지 내란의 정리를 방해했던 네.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배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엄단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더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뭐 자기가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거는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면 또 증거인멸 교사죄는 성립이 되고요. 또 본인도 아마 이렇게 지금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윤석열 시대 때는 정리를 못했지만 그건 이제 윤석열한테 책임 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김경시 의원 같은 행태는요. 이거 구속 사유에 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바로 구속시켜가지고 네. 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네.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증거인멸하면 가중처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해외 도피를 구속 하고 사유가 돼요. 누가 봐도 해외 도피를 했는데 네. 들어오자마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고 그래서 와서 돌아온 다음에 3시간 조사하고 다시 귀가를 했는데 미국에서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그 행적도 얘기하지 않아서 모른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저희는 경찰이 저희 당 눈치 보지 말고 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고 구속 수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출국을 허용한 것 자체가 그거 엄청 허술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한다? 이건 민주당에도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우리 당 눈치 보지 말고 엄단하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김경시 의원과 강선 의원은 민주당 망신시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말 본인 측근들도 공천 제대로 주지 않고 경선시켰다가 욕먹고 이렇게 막 서운한 소리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돌아갔던 지방선거 공천이 이런 몇 명 사람 때문에 정말 그냥 망신스러운 일이 지금 만천하에 폭로가 된 건데 우리 당도 이 사람들 보호해줄 생각 없으니 네. 경찰이 정말 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도 약간 좀 힘들 것 같은 게 전에 수사 무마를 한 걸로 지금 이제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3번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면 이전에 3번 자신들이 무마한 게 완전히 또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 그래도 않나. 뭐 외양간 고쳐야죠. 소일고 외양간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쳐야 네, 앞으로 속 키울 알겠습니다. 수 있는 겁니다. 네. 특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회동을 가졌어요. 원래 이제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범야권들이 뭐 공조를 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병기 제대로 수사 안 되면 이것도 민주당 공천원금 관련된 내용도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특검법 발의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다른 인터뷰 나와서 뭐 정청래 대표가 어제 결정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한 10분 정도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본 사안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자,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 사진의 문구가 이게 차이 정도야 아니면 차원 정도로 글씨를 아, 차원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저보다는 신인규 변호사가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로 손 잡고 우린 있는 제법 모습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이 양두구육을 했던 사실은 윤석열 시대를 열었던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시대를 닫고 있는 출구 장동혁 입구와 출구가 지금 오늘 만난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또 한 번 이제 양두구육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차이도 넘고 내란도 품고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켰다 하는데 요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죠.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헌법 파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외치고
멈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까지를 외쳤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잡고서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말은 도둑과 강도가 곳간을 지키겠다는 그 표현과 유사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참 어색은 한데 네. 메시지와 행태는 어색한데 둘이 서 있는 모습은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저게 이제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겠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부터 이른바 그 윤어게인 그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는 뭐 난리가 났거든요. 아 거기에서는 참 이준석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아, 엄청 싫어해서 돌로 치려고 그러죠. 이준석과 만난다는 돌로 치는 건 맞는 건 난데 다른 돌로.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이준석과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항의 글들이 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뭐 거기에 있는 천하람 의원이라든가 이긴 사무총장이라든가 얘기 들면 아 솔직히 그 계엄에 대해서 저런 입장인 장동혁 대표하고 함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동상이몽으로 5월 동주격으로 이제 같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얼마나 그 야권 지지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네, 것 네. 같다라는 그리고 생각이 요거 제가 하나만 더 네. 부연하면 이준석 의원이 원래 출신이 개혁신당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있다가 네, 네. 차이를 넘지 못해서 나온 분인데 또 여긴 지금 차이를 넘겠다고 하니까 또 자기 모순도 돼요. 본인이 못 넘었던 그 당에 자기 발로 지금 또 들어가서 저렇게 연대를 모색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 올바른 방법으로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해야지 오히려 국민의힘 본인이 나온 집단과 그것도 변화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더 퇴행된 집단이거든요. 거기와 손을 잡고 차이를 이제 와서 또 넘어보겠다라는 것은 아마 이준석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인 그 행로와도 상당히 좀 모순되는 행보다. 네. 그렇게 생각이 자기 듭니다. 모습은 여러 가지인 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몇 달 전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김문수 전 후보랑 러브샷 한 거 같고 어떻게 저렇게 내란을 옹호한 사람과 러브샷 할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네네. 본인 지금 러브샷보다 더한 뭐 이렇게 거의 악수를 하면서 뭔가 함께 해보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본인은 한 두 달 전에 했던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본인의 그 과거 발언을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이 들리고 네. 듣고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지금 제 2당과 제 5당이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이 정도 저희 당 일입니다만 여당의 이 정도 악재가 터졌을 때 야당끼리도 못 뭉치는 상황이잖아요. 조국혁신당 제3당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특검법 할 거면 그러면 국민의힘 그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통화에서 나온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힘 빠져야 된다. 특검 하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3당도 설득 못하는 2당과 5당의 이 악수 행위가 별로 저는 큰 의미가 없다. 파급력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관심을 못 받는 이유가 이제 내용의 명분도 없지만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의석수가 둘이 합쳐도 한 110석 되나요? 둘이 네. 이제 개혁신당 네. 합쳐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현실화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의 정치적 쇼 이벤트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 대표가 이제 아침에 조국 대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재차 뭐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제 조국 대표는 뭐 범죄자들끼리 잘 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회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이었고요. 그 국민의힘 당명 바꾸잖아요. 네. 그 투표 다들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요 자기는 바꾸는 거 반대했다. 2번 찍었다 하시는데 김종영 최고는 뭐 누르셨어요? 저는 뭐 반대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뭐 다른 방송에서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도 반대했다고 그러고 네. 전 주변에서 찬성한 사람을 못 봤는데 다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68%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버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맞는데 응답률 자체가 낮았다고 하니까 25%였다고 하니까. 그 재밌는 게 25% 투표했잖아요. 네. 77만 명 중에서 25%가 투표했고 이 중에서 68점 몇. 그래서 이걸 따져 보니까 13만 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명이면 15%, 14.9%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 당원 77만 명, 뭐 4천 명, 뭐 이 중에서 13만 몇천 명이 해서 약 14.9, 한 15%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15%의 찬성으로 당명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아마 이런 투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도대체 방역을 왜 바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정도의 투표율로 15% 정도가 지지하는 걸로 네. 당명을 바꾸겠다? 이게 근데 논란이 이제 있지 않을까? 그 바꿔서 뭐 할 건데 내용도 안 바뀌면서라고 맞아요. 이제 그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럼요. 근데 이 당명을
굳이 갖고 갈 필요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당명에 대한 애정은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네. 당명을 저는 당명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정해진 당명대로 잘못한 거는 그 잘못한 대로 두드려 맞으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네. 쉬운 방법이 그 당명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아 이제 완전히 좀 새롭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의 당명이 부끄러우니까 바꾸겠다는 것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부끄러우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일로 이런 당으로 태어나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고하고 그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음식은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안 오는데 당의 간판만 그러니까 음식점 간판만 계속 바꾸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저도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른바 친한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이제 당의 리더십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싹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한번 바꿔버리면 또 몇 개월 혹은 뭐 한 1, 2년 안에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너무 바꿀 명분도 좀 약하고 하니까 지금 바꾸지 말고 한동훈 시대가 열리면 그때 바꿔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꾸는 걸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까? 와 굉장히 정치적인 상상력이 상상력이요? 많이 가 계신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게까지 멀리 보나? 네, 저는 상상.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거 당명 왜 바꾸나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혹시 그 간판 갈고 이러면 또 홍보물 다시 짜야 되니까 이거 뭐 홍보비 누가 빼먹으려고 지금 저런 것도 하나 아니 이런 의심도 들 정도로 네. 너무 쓸데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최근에 거물 한 명 입당했잖아요. 선거 전략 아니, 의심이 기획해주고 된다는 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구성국 씨. 경계를 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예. 지금도 보시면요.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넘어올 때 그때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였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로 미래통합당 바꿔가지고 뭐가 바뀌었나요? 그때도 총선 대패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장도연 대표가 국민의힘 깃발 들고 있는데 또 우리가 황교안이래요. 그럼 그 전으로 자유한국당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또 당명을 바꾼대요. 그 고성국 씨 또 들어오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진짜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거 이제 뭐 막 그 연말에 예산 뭐 떨려고 물론 안 좋은 행태지만 뭐 보도블록 이렇게 한다르잖아요. 그런 의도로 바꾸는 거 아니고서야 저걸 왜 바꾸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평택에서 출마한다면서요. 출마를 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황교안이니까 우리 당은 가서 후보 안 내야죠. 황교안 응원해야 되나?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황교안으로 단일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리고 지금 이거 당명 완전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지금 생겼다니까. 당명 공모에서 뭐 키워드 3개 뽑았잖아요. 뭐예요? 미래 자유 공화래요. 네. 미래 자유 공화. 이미 했던 당 이름들이에요. 미래 통합당 했었죠. 자유 한국당 했었죠. 공화당은 이제 뭐 민주공화당까지 갈 건가요? 박정희 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했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걸 합칠 건가? 미래 자유당으로 할 건가? 그래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간판 얘기하셨습니다만 본인들도 공모하면서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건데 어떡하지? 다시 그러니까. 간판을 바꿨는데 예전 간판이랑 똑같은 사실상 지금 주방장 바꿔야 되는데 무슨 간판만 계속 네. 그러니까 아마도 간판 누군가 어디에 의뢰하는지 봐야 돼요.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혹시나 그거를 수임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혹시나 그것과 관련된 이거 자 당명이 이렇게 됐으니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략적으로 뭔가 꾸며서 발표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고성국 고땡땡씨에게 맡긴다면 뭐 그거 다 뭐 너무 짜여진 각본 그러니까 같은. 이게 스포츠 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맨날 무슨 뭐 라켓 좋은 거 없나 찾고 유니폼 갈아입고 그런다고 실력이 느냐고요. 단속 체력을 부탁하지 기르고 않죠. 기술을 네. 길러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참 안심합니다. 제가 볼 때. 네. 그 국민의힘 뭐 좀 짜투리 뉴스 몇 개 좀 전해드릴까요? 그럼 차라리. 짜투리요? 짜투리라뇨? 단신들. 일단 뭐 단신. 당명 개정 같은 경우에는 네. 당내 최다선이죠.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또 비판을 했어요. 내용 똑같은데 겉에 포대가래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얼마 전에 아예 그냥 배지를 던져버린 분이 있잖아요.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제 인요한 의원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치욕스러워서 내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한 국회의원 의원이다라고 하면서 의원직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뭔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1년 동안 보니까 에이 이러면서 이제 던졌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이거는 진짜 짜투리인데 핵꿀잼 뉴스.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홍준표, 배현진 두 사람이 아주 네. 원래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쵸. 홍준표 인재영입 1호가 배현진 의원인가 아마 홍준표 퀴즈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친홍에서 뭐 친윤에서 이제 지금은 친한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설전이 오간 지가 좀 됐었거든요. 좀 외곽에서 자잘자잘하게 계속 있긴 했었는데 이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하는 글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망가진 건 그 망친 장본인들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다. 이 두 용병 세력을 제거해야만 당이 재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이제 배현진 의원이 반박을 한답시고 아니 홍 시장 정작 본인은 당 망해갈 때 윤석열한테 코박콩 한 거 아니냐. 코박고 90도로 인사하고 입국단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 뭘 했다고 지금 당 지키려는 사람들 까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세게 된 거죠. 들이받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신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 너 학력 콤플렉스 있지? 딸 같은 데라 내가 거둬줬는데. 네.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또 어떻게- 배현진 의원은 참지 않거든요.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지. 홍준표 전 시장이야말로 일생 동력이 콤플렉스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 못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와. 저질입니다. 진짜 어떻게 저질이에요. 이렇게 싸워요? 아 이거 이제 당에 같이 계시니까 심각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싸웁니까? 아 글쎄 이게 뭐 창피해요. 이건 진짜 좀 워딩들이 너무 찰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홍 대표님이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다가 아 그게 아니고 나중에 국민의힘만 은퇴한 거고.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맨 국민의힘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과거의 악업을 그 업보를 다 씻고 네. 그 조용히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갈등과 분쟁을 그로부터 멀어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이 계속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분이 이제 저는 딴 것보다도 무슨 상대방에 대해서 학력 컴플렉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꼰대적 발언이냐 아니 배현진 의원이 편입한 게 무슨 숙명여대 편입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편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무슨 학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뭐 너를 뭐 양딸 뭐 딸같이 여겨서 무슨 뭐 거둬줬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시대착오적이야. 이거 진짜 시대착오적이죠. 네. 이게 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거기에 대한 배인전 의원도 뭐 발끈해갖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인신 공격을 당하고 이제 참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당군 이래로 최악의 정치인이 전 홍준표라고 좀 보거든요. 아, 진짜로 단군 뭐 이래요? 연산군, 광해군 다 포함해서 최악이 전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단군, 연산군, 광해군 다음에 윤석열보다? 윤석열도 있는데.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홍준표 같은 부류의 정치인하고 싸우면요 배현진 의원도 훨씬 손해입니다. 동급으로 보여요. 묻는 거, 홍 묻는 거 아니, 자체가 똑같아 보여요 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고 수준이 비슷한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서로에게 비판할 때 하는 메시지들은 팩트 다 맞아. 폭행에 뼈를 때려요. 다 맞아. 다 맞는 말이다.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구속되고 한 분은 또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뭐 이준석하고 누가 싸우면 또 둘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서로 때릴 때는 맞는 말만 하는 그 증상이 또 나왔고 결국 홍준표 시장은 이제 기회주의의 전형이고 또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라고 제가 하기보다는 그냥 권력의 나침반 풍향계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그 시류를 따라서 이렇게 정치를 그동안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준까지 정치가 좀 퇴행으로 가고 좀 타락했다는 게 너무 좀 씁쓸하고 네. 안타깝습니다. 그 당군일의 최악의 정치인 얘기가 나와서 지금 댓글에서 최악입니다. 아니다 내가 생각한 최악은 이 사람이다 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경쟁이 지금 붙고 있거든요. 뭐 후보들이 지금 김재원,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 좀 나오고 단군 있는데. 이래입니다 저는. 단군일에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은 홍준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방금 있습니까? 말씀하신 분들 치열해요. 네, 치열하기 때문에 뭐 신인규 변호사는 그쪽에 좀 더 무게감을 뒀을 뿐이지 네. 김채원 최고라고 말하는 분은 저 충분히 이건 취향 차이일 뿐이다. 취향 차이. 취향 차이. 그리고 이 대화에 네. 대해서 언론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건 참 이 국민들이 네. 이
돼지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돼지 눈에 돼지만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돼지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돼지끼리 배설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 질문 두 가지. 홍준표 전 시장은 다음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배현진 의원은 지금 현재 친한계는 맞는 건지 두 일단 두 가지가 번째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부터 친한계 맞아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친한계는 맞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은 뭐 또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건 본인은요 아마 대통령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네, 그거는 아직도 그 못 고치는 병이 못 대통령병하고 도끼병 두 개는 못 고칩니다. 약이 없어요. 그리고 SNS. 네, 못 고쳐요. 대통령병은 역대급 지금 신약 개발이 돼도 이 고치는 약이 안 나와요. 11112도 못 한다. 계속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한 계속 네. 도전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SNS 그만하겠다고 한 지가 되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보니까 그때마다 한 일주일을 못 참아요. 아. 일주일 못 참고 바로 올려요. 아. SNS를 빼면 이분은 앞으로 살아갈 의미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SNS와 출마는 아마 계속 하실 겁니다. FDA도 못 한다. 못 고칩니다. 네. 이렇게 답 해결됐고요. 네. 자 이제 윤석열 재판으로 좀 재판장으로 넘어가 갈까요?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진짜 이제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오늘 추가 기일 잡아서 다시 지금 아침 9시 반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지난 금요일에 원래는 구형을 했어야 됐는데 그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아주 열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중 조사만 한 7시간 정도 시간을 끌면서 윤석열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증거 조사만 딱 하고 끝냈고 오늘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증거 조사 및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네. 대략적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오늘도 아마 밤 나올 늦게야 가능성이?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심 시간을 여기 또 오래 보통 회사 점심 시간 1시간 아니에요? 아니죠. 예, 여기 한 2시간씩 주는 것 같은데. 챙겨주니까 또 네. 따스한 지기현 재판장님께서 예. 따스한 지기. 네. 자 그리고 네.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네. 아주 활약이 대단하더군요. 지난 기일에 시간 끌어준 게 굉장히 뿌듯했나 봐요. 아 윤석열 측이 나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돼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본인 유튜브 나가서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 서중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올해 그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 full day. 네. 예.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그 만화책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유튜브 제목을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들에 나오는 무지성 거인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보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발언이나 네. 본인의 의뢰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지성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거기 진격의 거인들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생각 없는 무지성. 그러니까 지금 전 이하상 변호사를 대한변협에서 이거 징계 뭐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런 분은 그냥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변호사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계속 주는 게 과연 괜찮은가? 저는 이런 사람은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변론 이거 지금 이 재판을 넘어서서 네. 앞으로 이 사람 글쎄요 변호사 못하게 하면 이제 이거를 또 등에 업어서 저는 매번 출마할 것 같거든요. 정치하실 원래 것 정치에 같은데. 관심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기도 정치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출마도 했었어요. 네. 이런 저질 변호인은 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이 재판을 넘어서서. 근데 저는 무엇보다 저런 재판정을 그 윤호개인 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준 이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징징 발언 때문에 뭐 직위원이 달라졌나? 뭐 이런 식의 언론에서 네. 분석이 있던데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네, 노 이거. 징징이잖아요. 근데 네.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 변호인단한테 끌려다니면서 본인이 막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어요. 저게 무슨 소송 지휘입니까? 지휘를 당하고 있잖아요, 재판장이. 아유 100% 내 잘못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지금 직위원 재판장이 저렇게 최악으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튼 이제 오늘은 설마 나올 거라고 뭐 믿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구형을 뭐 사형 뭐 둘 중 둘중 하나죠. 둘중 하나 뭐 사형 넓게 보면 아니면- 세 개 중 하나 그죠? 네,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셋 중에 하나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형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구형을 한 차원에서도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로 이제 나올 것이고 네. 이제 선고할 때 이제 선고형이 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깎아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정상적인 재판이라면은 네. 저는 뭐 사형으로 저는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주요 종사자 이상민 전 장관. 네. 아, 이 사람도 참 변명 희한하게 하더만요. 네, 일단은 내란 특검에서 구형을 어제 했죠.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최장기 국무위원 역할을 했는데 불법 쿠데타에 가담한 행위가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역 15년 을 구형을 했고요. 근데 네. 이제 끝까지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 자기는 당시에 아무런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실 그 CCTV 보지 않았습니까? 문건 받아가지고 밑줄 치면서 있고 한덕수랑 상의하고 이런 거 다 봤었는데 그 문건 단전단수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야. 그거 있잖아. 당일에 있었던 김장 행사 관련된 당일 일정표였어. 라고 주장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날 김장 행사를 문건을 봤다 이거죠. 네, 김장 행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비상계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김장 행사 문건을 봤다. 네. 이번 징역 15년 보면서 국민들이 와 이게 왜 15년밖에 안 나오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법 체계가 너무 형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었으면 한 징역 200년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엄단하고 뭔가 징벌을 되게 세게 하는 쪽인데 우리나라 쪽은 이 사법 체계 자체가 뭔가 세게 하는 쪽이 아니라서 이것도 아마 이 전두환 때랑 비교하면 전두환 그때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 했던 형량과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낄 때는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 행사 못다는 이것도 좀 사법부 모독이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이 중요한 재판에서 내가 그런 진짜 농담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징역 15년밖에 구형이 안 됐다. 국민들께서는 답답하실 거지만 글쎄요. 이 법 체계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거에 조금이라도 감형 없이 저는 선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구형 15년 그리고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또 한두 달 정도 후에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자, 그리고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참석자들의 요청도 있었어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 그래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에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 사회 악이고 이들을 근절할 대책을 모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계속해서 좀 붙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속도를 내달라 주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거는 저도 저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 아니냐. 거기서 그 신도들을 우리 당원으로 보내는 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다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 종교를 모독한다. 그래서 제가 징계에 올라가 징계 있잖아요. 사유가 됐죠. 징계 사유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비상계엄 뭐 무슨 계몽령이라든가 부정선거 이거는 망상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당과 당대표와 당원들을 모욕한 거라고 징계 사유가 됐는데 지금 우리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이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 당 기준으로 보면 이 종단 대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징계 대상이 우리 당원이면 다 징계 대상이겠네. 네. 그리고 당 대표가 비상계엄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 사과했으면 장동혁 대표도 징계 대상이 돼야 되나요? 제가 비상계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고 네.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디 옆에 서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느냐인가 네. 봐요. 그런가 그러니까 고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당 대표가 외쳤는데 우리가 황교안이 지금 평택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은 다 평택 가서 황교안 네. 지지해야 되나? 네. 그것도 그렇고 당 대표가 알겠습니다.
비판할 때는 뭐고 나는 뭐냐 이런. 네, 프로니까 징징대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당성의 문제로 접근해야죠. 장동혁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금 이 당은 가고 있기 당성이에요.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거를 당성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요 통일교나 신천지 문제 이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은 어떤 관료 조직에도 일부 포섭을 해놨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 정치 권력과 지금 한 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 의구심 속에서 뭐 돈도 오가고 뭐 공천에도 개입하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폐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좀 엄단하고 좀 결단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네. 이거 저는 더 방치했다가는 이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돌아올 근데 것이다. 저 종단 대표들이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요. 이런 저 사이비 종교들 해체하고 나서 그들이 가진 자산을 이 사이비 종교로 피해자. 인해 피해 입은 분들께 이거 복구할 수 있게 쓰면 어떻겠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이거를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7대 종단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명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분들 만나기 전에도 일단 엄단해야 된다, 뭔가 방법을 찾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런 이벤트를 갖지 않고 계속 추진을 했으면은 아마도 뭔가 종교 탄압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또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명분도 찾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런 부당한 내용들을 고치겠다는 또 선언도 하고, 저는 아주 잘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검찰청 폐지가 되고 수사기소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하는 네. 이게 이제 정부안으로 나온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에서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네, 검찰청 폐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네.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 정부안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약간 복잡하니까 설명을 좀 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큰 틀에서는 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네. 기소는 이제 공소청이 하는 건데, 중수청이 어제 나온 정부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뭐 부패, 경제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 대형 참사들을 포함한 9개 범죄를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조금 둔 부분이 있고, 지휘 감독권은 행안부 산하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수청의 인력 구조예요. 인력 구조를 이원화를 했는데 수사사법관이랑 전문수사관을 두기로 했어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의 경우에는 네. 법률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수사사법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럴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걸 전문 수사관으로 두니까 이거 결국은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으로 쏙 이름만 바꿔서 옮겨가는 거 아니야? 요 논란이 하나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검찰청 가면 이제 검사가 있고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시스템이랑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예.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조국당에서는 이거 도로 검찰공화국 되자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중수청 같은 경우,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소만 담당을 하니까 수사 개시 권한도 없고 이런 내용을 못 박아놨는데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안 났어요. 보안 수사권. 네. 그러니까 뭔가 공소청에 수사를 남겨놓은 경찰이 네. 해왔을 때 다시 이거 좀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네, 그게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여당에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성훈 법무부 장관 상대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장면 잠깐만 볼게요. 네.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의원님, 수사해도 됩니까? 지금 당장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부족한 점도 보완할 것인지. 그거 굳이 마시라 이거예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장관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거는 지금 이 정부의 이 안이 여당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약하다라는 쪽의 의견과 이걸 네. 이렇게 하면은 개혁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글쎄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그건 우리 당 의원 아니고 조국혁신당 의원이긴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검찰 세력들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세뇌당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나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몇 달 전에 임은정 검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비판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검찰로 인한 검찰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의중을 담아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민정수석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검찰이 지금 그 행정부에 지금 정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는 대통령을 너무 깎아내린다. 대통령을 너무 얕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견 제시는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함구령 내는 거거든요. 정책의총 열 테니까 거기서 얘기해라. 거기서 의견 수렴해서 충분히 정부에 전달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너무 정부를 비판하는 듯이 정부가 마치 검찰 조직에 함께 지금 뭐 세뇌되어 있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자제를 좀 하시고 의총에서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일선에서 이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을 한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검찰 사단에 포위됐던 분들이 지금도 정치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모든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고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안과 조국혁신당 플러스 법사위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이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조국혁신당에서 뭐 쇠빙선 역할처럼 자꾸 얼음을 만들어가면서 얼음을 깨고 있는 지금 이런 엉뚱한 상황인데 검찰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아까도 성추현 대변인께서 방금 검찰 개혁의 의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실패했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지 네. 검찰의 권한을 다 뺏고 검찰의 할 일을 공중에 붕 뜨게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 없애자고 그럼 학교 문 닫으면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그 의사들 때려잡자고 병원 다 문 닫으면은 치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권 남용, 그동안의 특수수사 윤석열 사단이 정치인들 때려잡았던 그쪽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년의 형사사건 피해자가요 180만 건 있습니다. 180만 건의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은 검찰 개혁의 후퇴고 마치 검찰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검찰 개혁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저는 마치 과거에 검찰 개혁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반성문을 안 쓰고 일기장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성공하면 본인들이 좀 머쓱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교조적이고 아주 이념적이고 선악 대립적인 구도로 이 사안에 접근하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저는 박은정 의원님도 아까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반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180만 건 제가 매일 고소대리 업무로 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맨날 윤석열 얘기하고 친윤 놀이터만 얘기하는데 윤석열 지금 깜방 보냈고 윤석열 사단 남아있으면 다 핀셋으로 징계해서 끝을 봐야죠. 근데 그것과 제도를 아예 만드는 거를 완전히 뒤섞어가지고 정치적 구호식으로 이렇게 교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실패를 또 답습하자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네. 전 정성호 장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일이 아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나는 신인규 변호사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 게 있다는 제가 거. 국민의힘 출신이었잖아요. 항상 오해하시면 제가 보수라니까요, 제가. 아니 근데 보면 보수예요, 민주당 제가. 의원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세상을 네. 선과 악으로 딱 나눠버리고 네. 악을 다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선으로 가득 찬 그런 천국이 올 것이다라는 식의 아주 교조적이고 저급한 네.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검찰을 악마화하면 그 지금 봤잖아요. 경찰한테 거의 다 넘어갔는데 경찰 이번에 수사 제대로 하든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또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원래 체계 밸런스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을 다 없애버리고 그 권한을 모두 경찰에 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주 깨끗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이고요. 집주인이 다 없어지면 세입자가 다 집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식의 어떤 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 다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들은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네. 옳지 않다. 그리고 저는 정치검사라는 워딩도 그래요. 당연히 정치검사 존재하죠. 윤석열 시대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좀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권력이 해야 될 일은 누가 정치검사니까 그 사람 빼내고 정치검사가 아닌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검사를 위로 올리는 역할을 지금 그러려고 권력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정치검사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서 오지선 다 푸는데 정답을 5개 마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중에 3번이 답인지 4번이 답인지를 공부해가지고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수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답을 다 OMR 카드를 칠해버려가지고 먹지를 만들어버리면은 그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들이 비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데 왜 민주당의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다 부안해동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지 전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민주당에도 이건 부담되는 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그 보안 수사권 결론을 안 낸 것도 전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일반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 보안 수사권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 정치인들 관련된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 검찰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안 수사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일반 180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 그 일반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건데 아마도 반발이 셀 걸 생각해서 보안 수사권 보류 일단은 보류라고 한 거지만 네. 저 이것도 빨리 결론 내리는 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보탤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성호 장관에게 한 40일 전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 보는 앞에서 나 대신에 좀 맞느라고 고생이 많죠 라고 하시면서 백조 비유하시면서 밑에서 물갈퀴를 막 이렇게 네. 부지런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 호흡 맞춰서 검찰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저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있었죠. 지금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대변인실 명의로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및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제 충분한 수기가 이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그 뜻을 좀 네.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좀 한 것 같고요. 사실 이 논의의 시발점은 검찰권을 조금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 네. 이번에 나왔던 안이 이제 중수청에서 어쨌든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검사들 이름만 바꿔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당내에서 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선 수사권도 줬잖아요. 다른 사건 여기서 우리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면 다 중수청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오히려 검찰권이 약화된다기보다 이름만 바꿔서 더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근데 같습니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은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행안부에 토론하고 있으니까. 행안부에다가 놨는데 이걸 가지고 제2의 특수부 부활이다 뭐 검찰청이 된다 이런 식의 과도한 비판은 전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좀 차분하게 전 논의를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옥이 악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약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예, 그래서 그런 너무나 지나치게 교조적인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것도 들긴 있어요. 하고요. 괴물을 잡다가 괴물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물이 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괴물 잡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괴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오로지 성공하는 검찰개혁의 의미부터 우리가 바르게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네. 당에서 세게 말하는 분들 그분들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안 하겠다는 거네라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누구보다도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하겠다는 의지를 이거를 부정해 버리면은 아무 논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백혜령 마약 수사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또 싶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그러세요. 진짜 또 최고위원님 이렇게 알았어요.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저희 이 장르만 여의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하시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댁에서 TV로 크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장점을 살린
태블릿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지금 메모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8배까지 지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점점 태블릿 PC 노트북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걱정들을 해소시켜줄 갤럭시 탭 S7 FE 12.4인치 짜리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2.4인치면 웬만한 노트북 사이즈가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걸로 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는 갤럭시 탭 S7 FE LTE 요거 이제 LTE도 되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LTE가 된다는 얘기는 요걸로 따로 이제 번호를 받아갖고 그냥 이동하시면서도 마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쓰듯이 그냥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뭐 어디 막 핸드폰이랑 연결하고 뭐 이런 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요거 갤럭시 탭 12.4인치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문서 작업 같은 거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볼 땐 강의 듣는데 혹은 뭐 문서 작업하는데 필기하고 그림 그리고 영상 보는데 이런 사실 우리가 태블릿 쓰는 용도 거의 한 80-90%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데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아닌가. 물론 지금도 뭐 저 어디 애플 태블릿 가면 한 200만 원씩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걸 사서 맨날 또 유튜브 보고 뭐 잘해봐요 메시지 보내고 하는데 굳이 그걸 뭐하러 쓰냐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고.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 궁금하시구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37만 9천 원. 네, 37만 9천 원. 요 정도면 사실 뭐 세 분 어디 가셔서 소고기 한번 세게 드시면 요 가격 나오잖아요. 네, 뭐 정도 소고기 한번 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요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S펜 포함입니다. S펜 포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리기가 참 좋아요. 네. 우리 낙지 할 때는 먹어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사용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사람이 점점 염치가 없어져 이렇게? 자꾸 뭘 달라고. 지금 낙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낙지. 네, 구매해서 먹었는데 집에서 먹었는데 쭈꾸미. 쭈꾸미.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탱글 네, 쭈꾸미. 네. 태블릿도 진짜 좋을 겁니다. 태블릿도 진짜 좋습니다. 아유, 자발적으로 광고해 주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는 그 가죽 파우치가 아마 선착순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매 고객 전분에게 가죽 네. 파우치, S펜 모두 한 번에 요거까지. 증정을 합니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가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있으시구나? 네. 근데 제가 항상 김종혁 우리 최고위원님께는 제가 늘 짓궂게 좀 장난을 치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 뭐 징징거리지 않을 테니까. 노징징 프로니까 네,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